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기업 도시라든가 혁신 도시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의 유산이라고 보시면 아마 될 것입니다. 2004년이죠. 그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 간의 어떠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바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입니다. 이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 간의 발전에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 모든 국민들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 혁신이라는 말은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 개발과 과학기술, 산업 생산, 기업 지원, 문화라든가 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 활용, 확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 역시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느끼게 된 바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저출산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또 인구가 또 줄고 있고 말이죠.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난 12년 전이죠. 2007년 10개 혁신도시가 선정된 이후에 지난 6월까지 말이죠. 우리나라에 112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미 이주를 다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공공기관들이 무려 112개가 다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옮겨간 직원들 중에 말이죠. 가족과 함께 지역에서 정착하는 인원이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는 정착을 했고 나머지 60%는 다 서울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바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혁신도시가 이전되니까 그 혁신도시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졌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신축할 때 또 상가를 얼마나 많이 건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하고 말이죠. 특히 상가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의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을 분양받기 위해서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은 뭐 일부 투자하고 또 자금이 모자라서 말이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출 받은 이자는 매월 갚아야 되겠고 7월 말까지 또 건물분 재산세 내야 되고요. 또 9월 달에는 토지분 재산세도 내고요. 또 관리비도 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막중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관리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 그 소유주가 경매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그 남의 건물에 세를 주고 들어간 소위 임차인들이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이 또 속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의 상업용 건물 투자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분양받은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하락으로 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난 7월이죠. 원주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혁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은 무려 5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걸 원주시가 발표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10% 된 지역도 있고 20%, 많게는 30%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원주의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60% 육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말이죠. 이런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의 상가들도 있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점심은 말이죠. 구내식당에서 먹고 저녁에는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출퇴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의 매출은요, 무려 30%나 매출액이 줄고 주말은 평상시 매출액의 반토막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원일보 그 CEO 과정 특강이 있는 날에 말이죠, 직접 혁신도시를 방문해 보았는데 한 상점 걸러서 한 상점씩 임대문의 프랜카드가 붙여 있습니다. 일부 건물에는 상가를 파격적으로 매각한다는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 상가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말이죠. 한국감정원이 전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2019년 3분기입니다. 전국의 상가의 투자 수익률이 얼마고 공실률과 임대료 등 임대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입니다. 보통 오피스는 일반 건물의 6층 이상이 있는 오피스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가는 상가인데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면적 합계인데요.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소규모 상가는 일반적으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상가입니다. 그리고 집합상가는 4개 건물 유형으로 구분 조사되었는데요. 임대 동향 건물 유형이 나옵니다. 오피스는요, 주로 이제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공동으로 각 호실마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전국적으로 오피스는 824개를 조사했고 중대형 상가는 일반 건축물로서 전국적으로 3,583개 동을 조사했습니다.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가 되겠고요. 소규모 상가도 역시 3,376개 동을 조사했는데 집합상가는요, 주로 이런 겁니다. 건물 내 각 층별, 호수별로 개별 소유하는 겁니다. 뭐 6층에 601호, 602호, 603호 이렇게 층별로 호수별로 개별 소유하고 있는 집합상가가 되겠는데요. 주로 이러한 것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또 집합상가는 판매시설이 많지요. 또 운동시설이라든가 각종 유락시설 이런 것들이 집합상가가 되겠는데 2019년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오피스 및 상가 모든 유형에서 전기분 대비 2019년 2, 4분기가 되겠죠. 임대료 및 투자 수익률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떨어지고 투자 수익률도 떨어지고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전기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자, 이렇게 소규모 상가 2층 이하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는 공실률이 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말이죠. 베이비붐 세대들이 회사를 퇴직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들이 안 되니까 6개월, 1년 버티다가 말이죠. 폐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공실률을 살펴보니까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가 평균입니다. 전국적으로 11.8%, 중대형 상가는 11.5%, 소규모 상가는 5.9%로 나타났습니다. 자, 임대료입니다. 시장 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 가격 지수는 전분기 대비 오피스는 0.18%가 하락, 상가는
중대형이 0.18%, 소규모는 0.17%, 집합 건물은 0.19%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네요. 이건 뭐 좋은 현상인데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요. 전국 평균 임대료 수준은 오피스 3층 이상 평균 1제곱미터당 17만 1,000원, 상가는 집합 건물은 28만 2천원, 중대형 상가는 28만원, 1제곱미터당 소규모는 20만 4천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좀 보시겠습니다. 3분기는, 자, 이달의 3분기는 재산세 납부하지요. 3분기가 7, 8, 9인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 소유자들이 운영 경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오피스텔 및 상가 투자 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피스는 전분기 대비 0.01% 하락, 1.83%. 중대형 상가도 0.10% 하락한 1.43%. 소규모 상가도 0.13포인트가 하락한 1.27%. 집합상가는 0.19%가 하락한 1.36%가 나타났습니다. 임대이익을 나타내는 소득 수익률은 오피스는 0.87%, 중대형 상가는 0.80%, 소규모 상가는 0.75%, 집합상가는 0.84%로 나타났는데요.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본 수익률은 그 상가의 자산가치 변동으로 얻어지는 이득인데요. 오피스는 0.9%가 이득이 생겼고요. 중대형 상가는 0.63%, 소규모 상가는 0.52%, 집합상가는 0.52%로 자산가치 상승을 나타냈다. 자, 여러분,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투자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수익률은 소득 수익률 플러스 자본 수익률을 플러스한 것이 바로 투자 수익률인데요. 그렇다면 소득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순영업소득입니다. 자, 바로 순영업소득은 내가 임대료를 받는 1년이면 1년, 또 3, 4분기에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임대료를 받은 수입에서 3개월 동안의 운영 경비를 뺀 금액이 순영업소득인데, 그 순영업소득을 분기별로 전기 기초, 전기분, 자산가액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1년 걸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1년 동안에 임대료가 들어온 금액에서 그 임대료에서 건물을 운영하는 운영 경비를 뺀 것이 순운영소득입니다. 만약에 1년 동안의 순운영소득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그 기초에 건물의 자산가치가 3억이었다면, 자산가치가 3억인데 1년 동안에 1,000만 원의 순영업소득이 있었다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00만 원 나누기 3억이니까 0.3%가 수익률이 되겠네요. 자본 수익률은 자산가액의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자산 가격은 3억이었는데 12월 31일 날 자산가액이 3억 1,000만 원이었다. 그렇다면 얼마가 올랐습니까? 자산가치 변동분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전기분 자산 가격이 만약에 3억이었다면 역시 0.3%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은 소득 수익률 플러스 자본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지역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있죠. 강원도에 거의 수익률이 적은데, 특히 강원도 강릉과 속초의 중앙시장은 상권 등에서 주요 시장 및 테마거리를 중심으로 유동 인구 및 상권 매출액 증가 등으로, 즉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하락했는데 강원도의 강릉과 속초는 임대료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것이죠. 소비가 이루어지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역시 임대료 수익이 많아진 겁니다. 저도 역시 올해 강원도 이 강릉과 속초에
3번씩이나 다녀왔습니다. 역시 저도 소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은 상권에서 매출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산은 공실률이 역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은 상권 둔화로 학교가 있는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등 남포동, 상권 등의 임대료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했고요. 투자 수익률도 하락했는데 많이 하락한 지역이 부산이고 임대료가 올라간 지역은 강원도, 강릉과 속초를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이죠. 이 상업용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꼭 유의해야 되겠고요. 반드시 시장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철저하게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투자해서 크나큰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꼭 당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